네,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이번 재판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이 지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직권남용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재판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엔 경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었던 김영환 후보가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불거졌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내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그리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된 내용을 여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었던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서도 직권남용 부분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오면서 양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4개월 동안 무려 21차례 재판이 열렸고 출석 증인만 55명에 이르는 거대한 재판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했었던 부분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일단은 강제 입원에 대한 절차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권한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현 지사에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 2심 모두 이재명 지사 측은 이런 강제 입원 절차에 대해서 따른 적은 있었다라고 했으나 앞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불법적으로 있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불법적인 증거 과정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두 무죄.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2심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 이거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결과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결과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쟁점에 대해서. 네, 어차피 대법원의 어떤 이런 판단이라는 거는 법률심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친형의 강제 입원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무엇이었냐. 제가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예. 그 1심, 2심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자가 2018년 5월 29일에 그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KBS 후보 토론회에서 그 김영환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예. 당시 이재명 후보자가 그런 일 없습니다. 폭언 등 이상한 행동 등을 하길래 저희 큰형님, 누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서 오히려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제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1심과 2심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바로 대법원에서 법률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지금 혐의가 적용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강제 입원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거는 맞는데 그게 어떤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왜냐하면은 보건소장 통해서 강제 입원 하려고 했던 거 맞죠? 라고 콕 집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말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거는 사실 명백히 거짓말은 맞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2심 재판부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오히려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를 했느냐, 이 의혹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말씀해 주셨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있었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혐의였는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은 똑같이 무죄가 나왔지만 이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과연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전원 합의체 심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이 심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법원 소부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 예. 그래서 소부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아니면 이거는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렇게 해서 평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합의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고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중대한 어떤 그런 법률 해석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부분이 밖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된 그 사실이 희망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원 합의체까지 안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회부까지도 되지 않고 그냥 바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뭔가 전원 합의체까지 갔다라는 거는 대법원 소부에서 경론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소부에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고를 한 입장에서는 전원 합의체 회부 소식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원 합의체로 넘기자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을 심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났다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면서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전원 합의체에 넘겼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 측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이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이 노정희 대법관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거의 다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것이 이제 춘천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호별 방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 경찰 조사를 받느냐, 이런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상대 후보가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정희 대법관이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후보자 토론회에 있어서는 공방전이 오가고 빠르게 답변을 해야 되고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부분과 또 2020년 1월 13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경기도 구리의 안승남 시장 관련돼서 또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 경기도 연정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 후보는 연정 합의에 대해서 진짜 본인이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남경필 전 지사가 연정 합의라는 것 자체가 야당과 합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리 깊게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노정희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2008년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차명 보유한 땅이 있고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임대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허위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 역시나 이명박 정권 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가 없고 허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토론이라든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 기간에서는 발언의 다의성이라든지 그 상황, 이런 부분을 보고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죄형법정주의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처벌의 명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만든 것이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무조건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공약 부분, 대장동 관련된 사업 부분은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나왔고 행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발언의 다의성이 1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가 질문했을 때 역시나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무죄 취지가 나왔고 노정희 대법관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심 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반나절 만에 전원 합의체에 해부됐다는 이런 시간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유리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발언의 다의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판례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거짓말이다.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거였다니까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말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MBC 토론회에서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나는 말렸다. 오히려 형수와 조카가 입원시킨 거고 나는 말렸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을 하면서 하면 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명백히 거짓말인데 다만 이게 직권남용죄 무죄 받은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제 지사는 어떤 이런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강제 진단을 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남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문제는 보건소장 통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지시했던 거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분당 보건소장 등이 불가 의견을 개진했다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판결문에 다 사실관계로 나오는데 위법한 지시라서 나는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수회에 걸쳐서 질책을 하고 계속해서 입원 절차를 지시했던 게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의혹이 드러나니까 공개된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통해서 자기가 지시한 거 맞는데 그걸 오히려 자기가 말렸다라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고 거짓말을 유권자들 앞에서 했는데 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답변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 질문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지사 측은 1, 2심에서 꾸준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쩡한 사람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답변에 있어서는 불법으로가 아니라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 여기에 측은 변론에서 이렇게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라고 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나는 다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이재명 입장입니다. 네, 뭐 지사 그건 이재명 측의 측의 입장인 결론이라는 거죠.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역시 치열하게 대법원 선고에서 그동안 많이 판단을 한 후에 이제 물론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런 부분은 법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진 않지만 과연 2심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혹은 돌려보낼 것인가라는 결정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또 하나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생중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됐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였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생중계를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실 모든 재판이라는 거는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법정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생중계를 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법정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판결을 했는지 원래 그 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은 항상 주문, 결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판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사 네. 판결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개인만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그런 결정이 뒤집히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국민에게 낱낱이 좀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보장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선고하는데 과정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문, 결론 네. 이런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그대로 따를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주문을 선고할 때 주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굉장히 길게 읽고 나서 피고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이야기하고 나서 또 안창호 대법관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법원 합의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노정희 대법관 또는 다른 대법관이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법의 해석을 좀 대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디까지를 허위 사실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2심 유죄 판결 후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있어서 규정했던 행위, 공표 이 부분에 정의가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까지 신청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아직 확정 결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법원 선고가 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합니다. 뭐 별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뭐냐면 사실관계가 너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토론회 두 번의 토론회에서 한 말이 너무 명백하게 다 남아 있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선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까지 볼 정도의 거짓말이냐? 그 그러니까 사안에만 더 건 집중을 맞아요. 해서 예. 보는 것이지 이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예. 사실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판단은 예. 대법관별로 이미 명확하게 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재명 지사의 오늘 아침 출근길인데 참 긴장된 하루를 보낼 것 같고 오늘 2시 이후에 후폭풍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후폭풍이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이제 선고 결과가 선고 기각,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유죄 편을 그대로 따른다라면은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제 부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재보궐 선거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서울 그러니까 4개의 광역지자체장이 모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인해서 또는 실패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 큰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재명 지사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뭐 선거 보전금 약 38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 뭐 그리고 피선거권 5년 박탈해서 예.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 38억을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개인에게는 엄청난 그 경제적 타격이거든요. 예. 향후 모든 정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남은 경제적 인생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